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의 창쌤입니다. 날씨가 이제 상당히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내용 안중 역세권 개발 부분 4분 25초부터 내용이 있고요. 질의응답은 35분 20초부터 있습니다. 자,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 설명인데요. 내용이 길습니다. 그리고 좀 지루해요. 풀 버전으로 올려드리니까 안중 역세권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일찍 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상당히 날씨도 쌀쌀했었고 그렇지만은 일찍 도착해야 볼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례는 생략했습니다. 뭐 한창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 과정까지 세심히 다 봤습니다. 안중역세권 참 오래 진행이 되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택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우리 추진위원회가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제가 설명회 사회를 진행하게 돼서 저 또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 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상의 오류나 법적 흥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평택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 최주모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안중역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중호입니다. 위원장님이신데 뭐 짤막하게 넣습니다. 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만들고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창설했습니다. 짧게 넣습니다.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경과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에서 평택시와 사전 협의를 시작을 함으로써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추진위원회에서는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0년 4월 평택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 설립 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무실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주 및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하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한 50여 분 정도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영상 하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 부문의 기술 용역 회사로 30여 년간 건설 사업을 통한 통합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항만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주요 도시개발 사업 수행 실적으로는 인광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세종 조치원 도시개발 사업, 김포 대명 도시개발 사업 등 전국의 20여 곳의 도시개발 사업을 설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전통의 전문성, 대내외 인하력을 자랑하는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배윤석 전무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일종합기술공사의 배윤석 전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환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8월 달에 평택시에서 도시개발 구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구상안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그 구상안이 우리 사업 계획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인 평택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구역계는 어떻게 설정이 됐고 토지 이용 구상안은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이렇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그 도로라든지 지역 여건들이 아주 열악한 농경지라든지 이런 땅들을 공동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교, 병원들을 설치를 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특징은 도시개발 사업은 다양한 용도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 상업, 관광, 부상복합, 산업, 유통 이러한 기능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는 이제 그 제조 공장이라든지 관광을 위한 용도만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시에서 필요한 기능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 방식 제공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과 환시 방식, 혼용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우리 사업 부지에 도입이 가능한 방식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폭넓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에서도 추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 이런 데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단독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합이 관련 기관에 사업을 제안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입니다. 반대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고덕 신도시라든지 우리 청북 지역에 택지개발 사업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전면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전면 매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환지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 가치 향상을 시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특징을 비교해보면 수용 사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고르게 분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토지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수용 사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전면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초기 자본이 투자가 되지만 저희 환지 방식 경우에는 지금 그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하고 계약한 비용 일부만이 초기 투자 비용으로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토지를 개발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채비지를 마련합니다. 그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고 주민 재정착에 용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업은 공사 중에만 잠시 이전에 있다가 환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다시 재정착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 및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중에 개발 후에 토지로 전환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지 방식 관련 용어로는 채비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권리가에 환지를 지정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그렇습니다. 평균 부담률은 총 사업비에 대한 토지 부담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비례율은 토지 가치 상승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금액은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약 2,5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해보니까 제곱미터당 50만 원이 들어서 이 2개를 곱하면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토지 가치입니다. 그런데 환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금액은 현재 12억 5천만 원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1.2로 가정했을 때 제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환지는 그 권리 가액은 15억 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례율이 뭐냐? 비례율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업 대상지 전체의 지금 현재 토지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2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발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2,400억 원이 나왔고, 채비지 사용 비용은 1,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발 후에 총 평가 금액은 2,400억입니다만은 이 채비지는 총 사업 비용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개발 전 2,000억 원이 2,400원으로 가치가 상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0억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고르게 분배를 하는데 그 비율을 120%, 당초 100%에서 20% 증가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에 상당하는 비율을 비례율로 산정을 해서 권리 금액을 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B토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0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전답입니다. 그래서 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옆에다가 이 대지를 50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보면 이제 평당 100만 원으로 측정을 해서 총 5억 원으로 측정이 됐고, 내 땅은 그 반틈 2억 5천만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필지가 똑같은 단독주택 용지로 제가 한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권리가액 6억 원에서 권리 면적 400평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에 150만 원을 나누면 400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2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500평에서 400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보율 20%는 사업비로 충당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땅 노는 감정평가 2억 5천만 원이 권리가액 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면적 200평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감보율이 우리 어머니가 받는 20%의 3배가량 많은 60%가 감보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제 땅이 종전에 훨씬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저희 어머니 땅 500평이 5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노후에 편안하게 단독주택지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권리금액 6억 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감보율 20%를 적용을 해서 400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자식 생각에 여기다 준주구역에다가 식당을 차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6억 원으로 했을 때 평당 400만 원을 적용을 하면 권리 면적 150평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70%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차이죠. 단독주택을 받느냐, 준주거용지를 받느냐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리가액은 똑같습니다. 이 권리가액 산정하는데 이 비례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향상이 됩니다. 비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총 사업비 만약에 1,000억이 든다고 하면 그 비용을 공사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각종 부담금들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없겠지만 조합원들을 운영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총 사업비를 낮추고 나중에 개발했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시설들을 많이 입주시켜서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사업성 향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기대 효과로 보면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증대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고 농림지역의 땅들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토지 가치가 향상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은 지금 현재 자연독지 지역에는 단독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이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뭐 아파트라든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들 다 설치할 수 있는 상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상승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명품 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지 가치를 향상하는 근본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수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역 지정 단계, 실시계획 단계, 환지계획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구역 지정 단계는 이제 사업 초기에 도시개발 구역을 고시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처음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획을 한 다음에 평택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생각하고 있는 개발 방향이라든지 요구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검토를 해서 그래 이 지역에는 조합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마련이 됐어. 그러면 구역지정 제안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서류를 보완해서 정식적으로 구역지정 요청서를 작성을 하면 평택시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경기도에다가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경기도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또 협의를 하게끔 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이 나오면 구역 지정 고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실시계획 단계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우리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 창립 총회를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정식적으로 사업 시행자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합 창립 총회를 할 때는 그때도 똑같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조합원의 2분의 1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역 지정 고시가 된 다음에 창립 초회를 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때 조합장님도 선출을 하고 대의원, 이사, 조합 이사들도 그때 당시에 투표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한지방시립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땅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라고 두질 않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지만 한지 계획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그때야말로 공사를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지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한지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합 정관이라든지 조례, 시행 기축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토지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법인이 정리 전후에 토지 평가를 해서 한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지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위원이 돼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감정평가 금액도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해서 환지 계산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례율 산정이 이 시기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비례율, 권리가액이 이 시기에 결정이 돼서 한지 공람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지 계획이 확정은 아니고 계획안이 마련이 돼서 공람 공고를 하면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이
내 땅은 여기다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데다 주십시오,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확정을 해서 환지 계획을 평택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평택시가 이 운영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잘 부합되게 환지가 됐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환지 계획을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되고 나중에는 등기 촉탁, 청산금, 준공검사가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평택시에서 도시개발 구상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 8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9월 달에 평택시가 이쪽 지금 빨간색 바운드리로 지금 돼 있는 157만 평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제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지역에 대규모 이 개발 사업이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다가 건축물도 짓지 말고 토지의 형질 변경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추진하는데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해주는 그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면적 그대로 해서 평택시가 개발 구상안을 마련을 했는데 계획 인구는 약 10만 6천 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는 1단계 부분이 2027년까지, 2단계 후면부가 35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 내용을 보겠습니다. 평택시가 이 안중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제역이라든지 그 평택 시청 옆에 무분별하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평택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특화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특화 계획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0분대에 서울이 출퇴근 가능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중역에 KTX가 들어오는 거는 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까지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 도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 내에 공원 및 생활 SOC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입니다. 중앙공원 및 선형공원을 조성을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활 SOC 부합화 및 집적화로 이용성을 강화해서 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컴팩트 시티를 조성을 통해서 랜드마크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로, 광장을 입체화시켜서 상징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랜드마크가 있는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평택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수소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역 옆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평택 LNG 기지가 있습니다. LNG 기지 옆에다가 수소 생산 기지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 지역 안에다가 수소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구상안이 마련돼서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수소 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가 생성이 된 것을 수소 배관을 통해서 우리 사업 대상지까지 끌고 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유도하겠다.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의 난방열이라든지 전기를 그걸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구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평택시가 전체 그 안중역세권 개발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개발하면 좋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민간이 조합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을 하는데 이런 기준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침적인 성격으로 해서 이런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양한 도시 공간 연계가 가능한 최소 면적 개발 유도를 위해서 약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전면, 후면 반틈 나눠서 가면 약 200만 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쪼개지 말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계획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양지구라든지 안중 송담지구 등과 같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해라. 그리고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컴팩트 시티를 구현해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를 전체 면적 대비 23% 이상 확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분 내에 도달 가능한 공원 녹지 체계를 구축하고 KTX 정차 및 철로 확장 등을 고려한 철로변 공원 녹지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두 개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동측에 20만 평방미터, 서측에 10만 평방미터 각 한 개소 중앙 공원을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 및 도로 부분은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도록 입체화 계획을 마련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중역과 복합 중심권역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을 해라. 그다음 미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더불어서 공공시설 용지를 유치원, 학교,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대규모 병원,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환경지처시설, 수도 공급 도입시설들을 유치하게끔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 수립을 할 때 저런 가이드라인에 충족을 하게끔 계획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면적은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지역입니다. 저희가 2021년 10월 달에 동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서 20만 평에 대해서 제안서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 위치는 이 안중역 바로 이 노른자의 땅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개발 구상안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평택시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분별한 우리 것만 이거를 받아줬을 때 무분별한 계획이 될 수 있으니 구상안이 마련된 후에 다시 제안을 하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계획안은 약 63만 평 정도 되고 사업 기간은 우리 구상안하고 똑같이 2027년으로 마쳤습니다. 구역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빨간색이 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송담, 이쪽에 인광, 이 일부 조금 황산, 저기 대반, 이쪽 대반리는 이미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중역은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구역계는 평택시가 서측 지역에 구역 설정해 놓은 구역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세밀하게 반영이 안 된 지금 이 축구장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 일부 빼고 그 다음에 이 도로하고 그 송담지구하고 만나는 도로에서 우리 도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 편입을 시켰고 나머지 구역은 똑같이 구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고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하고 생산녹지, 농림지역, 대입관리지역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안중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없는 땅들입니다. 근데 이쪽에 안중역세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2,488피스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자 다 포함하면 토지 소유자가 3,800명입니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는 1,22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명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뭐 대의원도 뭐 한 10% 조합원 수의 1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20명, 여유 인력까지 하면 한 200명까지 대의원이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하고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잘 컨트롤해서 최소 비용으로 회의도 하고, 어쨌건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토지이용 부상안입니다. 안중역에서 바로 전면부는 상업 업무가 집적화된 상업 업무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는 주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용지를 고르게 배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배치시켰습니다. 평택시가 지금 구상안으로 마련한 안들을 충실히 이제 반영하려고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주민 의견이라든지 평택시 협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수정이 돼야 될 이런 계획안입니다. 면적을 본다 그러면 주거 상업 용지가 약 49.4%,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50.6%입니다. 보통 개발 사업 하면 이 정도 책정이 됩니다. 아마 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더 늘어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쪽 상업 업무지구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향을 시켜서 사업성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평택시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뭐 인구 계획을 우리 지금 204명, 헥타르당 204명 기준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 밀도는 충분히 올려주겠다. 이런 협의까지는 지금 된 상태고,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그 20만 평에 대한 동의 요건은 충족을 시켜놨는데 지금 최근에 사업 구역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4만 평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23년 2월까지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평택시가 원하는 개발 토지 이용 계획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서 2023년 3월 달에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하고 나면 평택시가 시가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이 됐는지 나머지 그 제약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 지역에 조합에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니 제안 수용 통보를 해줍시다. 이 결정이 되면 제안 수용 통보가 5월 달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식적으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서를 23년 6월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계획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정식적인 신청서를 23년 8월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조합 창립 총회를 내년 12월 안에는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인들의 많이 협조와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엔지니어링사는 계획, 설계, 인허가 업무 등 총괄해서 평택시와 대관 업무, 국토부 사전 협의라든지 경기도 협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 토지분들의 토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주님들께서 설명회에 미처 내용이 정말 많아서 궁금한 좀 사항이 지루했을 있으시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 질의응답 답변을 시간이 드리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업 주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곳하고 또 내일 예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두 주체가 관여하는 지역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 곳인데 경쟁적으로 하시는 것이냐, 그거 하나 하고요. 단지 용도별 선택은 각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준주거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위치 선정은 토지 소유자 내가 하느냐 아니면 다른 주체에서 하느냐, 두 가지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저희가 통합추진위원회죠. 지금 다른 데 추진하고 있는데가 통합추진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통합추진위원회 구역은 이렇게 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유효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중역에 이 구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통합추진위원회는 이 구역하고 이 구역이 이 뒤쪽 편 부분이 더 추가가 돼서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그 부분이 빠진 아까 설명드린 이 구역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둘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는 한 사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이렇게 각각이 나눠서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뭐 추진위원장들 간에 뭔가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동시에 진행 같이 합쳐가지고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하여튼 평택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역 결정을 했고, 동의도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건 동의율 싸움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의율을 빨리 확보를 해서 우선 제안서를 제출하는 게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좀 조정이 돼서 서로 같이 상생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요청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만 경쟁이 붙습니다. 그 위치 용도에 따른 위치가 각각이 다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지사들이 먼저 계획을 합니다. 먼저 계획을 하면 계획을 하고 한지 계획 공람 공고할 때 의견을 주시면 위치는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지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주워 들은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소유주인 저희 의견과 개발 주체인 좀 양쪽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주장을 그래서 협치가 나온다, 이런 뜻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간보율 말씀하셨습니다. 간보율이 다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간보율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개인별 그 필지별로 그 간보율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부담률이라고 해서 뭐 52%니 55%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됐고, 아까 제가 그 유형을 들어가면서 예시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환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그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는 대부분이 단독주택 용지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다 제자리 한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자리 한지 받을 비율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지의 위치라든지 평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제자리 한지 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부분들은 바로 옆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렇게 한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지 계획을 하게 되면 한지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충분히 조합에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마 한지 계획을 할 겁니다. 그때 원하는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반영이 아마 충분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아예 많으시네요. 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저 우리 모자 쓰신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공원 이런 것을 넓게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가 되는 건지 도시 기반 시설을 그렇게 기반 시설이 넓게 많이 확장할수록 한지율은 좀 줄어들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지금 우리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에서는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는 공원 녹지 기준이라든지 도로율 기준이라든지 그다음 학교 뭐 나머지 배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준에 적절한 게 부합될 수 있게끔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쾌적성이라든지 명품 도시 조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가 도시 기본 구상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공원 녹지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 공사비라든지 지금 뭐 부담금들, 우리 설계비,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평택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면 타 추진위원회 꾸렸다고 현재 요 추진위원회하고 대충 보면은 좀 많이 다른데 이 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우리 지주들로 봐서는 하나다 말입니다. 땅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구역이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그랬을 때에 평택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타 추진위원회 거를 할 건지 현재 추진위원회 거를 할 건지 그것이 좀 애매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평택시에서 검토해서 어느 추진위원회 거를 선택하는 건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평택시에서 한 가이드라인이 보면은 중심 사업 지역 하면서 이게 모두 가운데 몰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건지 그리고 또 평택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앞으로 향후에 변경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두 개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들이 더 동의를 많이 확보했다라고 각 추진위원회에서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행정에서 어떻게 뭐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 되고 그래도 두 추진위원회가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평택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동의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냐
그래서 제안서를 누가 더 먼저 접수하느냐, 뭐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판단 내리는 그렇고, 우선 먼저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미진하다 그러면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최대한 빨리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부분들은 저 토지 이용 계획상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화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지 제시했던 것들은 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계획 내용 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간보율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들고요. 옆에 보면은 물론 그 역세권 사업은 아니지만 화양지구 사례를 보면은 간보율이 최대 80%가 넘게 나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역세권 사업에서 간보율이 있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주들한테 이게 더 손해가 아닐까 하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최대 얼마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보율은 각 필지별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법상으로는 간보율을 50% 이상 하지 말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50%를 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50% 이상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뭐 하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상당히 간보율이 뭐 적정 뭐 한 57, 8% 수준에서 평균 부담률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간보율을 사전에 어떻게 이거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담률을 제시를 해줘 버리면 이게 상당한 분란이 나오더라고요. 다 필지마다 다 다른 토지 성향인데 왜 부담률이 55%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 간에 상호 간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지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공포가 안 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궁금하고 이렇게 하면 추후에 뭐 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어느 정도 설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계략적인 뭐 간보율은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초기고, 그다음에 계획 안에 따라서 간보율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제가 추진위원회 2군데를 피치 못하게 이렇게 다 넣었을 경우에 그냥 냅둬도 괜찮은지, 한 군데를 꼭 취소하고 동의서를 받아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뭐 이쪽에 끌리면은 저쪽에 취하하고 받아올 수도 있고, 그거는 토지 지주분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들어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시느냐고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으신데 추진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질문 드리신 분들 여러 분들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 2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개발 도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평택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주주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제 도면이 색깔이 입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라는 게 이제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의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수렴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정교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아까 간보율 말씀하셨는데, 간보율도 이제 판사들이나 감정평가사분들의 전문
불분명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그 간보율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발표되는 것이 한지 결정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은 그게 거의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지주분들의 엄청난 이해관계고, 또 간보율과 이 도시계 그 도면의 이 어떤 여하에 따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의 성패도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보율과 그 평택시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면서 그려낸 저것이 우리는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게 그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조합이라는 것이 누가 뭐 사업 주체가 있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이고, 이 주인들의 의견과 의사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담아내야 불만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도 안 생기고 또 성공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그래서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고관을 갖고 계신지, 그냥 뭐 이렇게 던져놓고 참여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 필터링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보통 토지 지주분들께서 별로 관심 없어 하십니다. 뭐 개발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창립 총회 시점 되면 이제 조금 관심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안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정되는 실시 계획 인가 시점에 이제 그때는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 토지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초기부터 추후 나중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계획 내용 다 확정된 상태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면 조합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주민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계획안도 반영을 하고 또 원하는 사항들도 우리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업 대상지 바로 옆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허영식 사무국장님이 항상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시고 거기에 사무실 와서 말씀해 주시면 계획 내용에다가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반영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뭐 설명에도 물론 갖겠지만 그런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그 방식이 제일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절차상 우리 방금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초기에 우리 지주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에서 향후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또 대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체 조합원님들이 2,000여 분이 넘으시니까 맞나요? 2,000여 분 정도 되나요? 예, 그게 10분의 1을 대의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일단 예를 들자면 시행대행사 선정이라든지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자본 지주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보율은 조금 전에도 질문을 또 했던 사항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간보율이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각 그 부시마다 너무 달라서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나중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돼서 분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렵다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지만은 우리 지주분들은 전국에서, 저도 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사업장에 상주하시는 뭐 전무님이나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의견 개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에 열려 있는 공간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지와 뭐 의욕 같은 것을 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움직여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간보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밑이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 중심 상업 용지나 준주거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그 그림 밑그림 그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두 가지 다 어떤 게 더 선호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사전 단계에서 중구난방으로 의견 개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서 모아가서 결국은 결정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그 토론의 광장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때 동의서 받았는 거하고 조합 창립 총회 때 동의 받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별개로 진행하신다고 봅니다. 지금 제안서 했을 때의 동의서하고 상립 총회 했을 때의 동의서는 따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합 창립 총회 전에 되는 부분은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아까 개발 대상 지역 범위가 20만 평에서 60만 평 정도로 늘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동의서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60만 평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사업 대상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 대상지 면적이 지금 64만 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사업 대상지 전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적인 부분이 조화를 시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개발에 사업 대상지의 부분인데 사업 대상지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부분적인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전체 지금 64만 평에 대한 구역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별개로 나눠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일괄 신청을 해서 일괄 개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국도 39호선 앞쪽만 우선 1차로 개발을 하고 그걸 먼저 시행한 다음에 2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라고 평택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평택시는 8월 달에 그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200만 평방미터 이상 하라고 해놨는데 불과 몇 달 안 지난 상태에서 따로따로 나눠서 200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마지막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단계별로 당초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제 한꺼번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진행을 해서 조합도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 안중역 도시개발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